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자신이 전두환 씨의 손자라고 밝힌 전모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전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공개되지 않은 가족 사진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 좀 영상 시끌시끌합니다. 자신이 전두환의 손자라고 밝힌 전모 씨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파장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미 지난 13일서부터 조금씩 올라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제 메인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0여 분짜리 그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된 거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작은 쇼츠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인 영상에는요, 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다. 그래서 전재용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그 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족 사진을 갖다가 그 SNS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클릭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버지, 또 큰아버지의 어카운트, 또 이분을 따라가면 비자금 출처를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 누구다. 초호와 결혼식을 하는 사진이다.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무리를 빚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데요. 상속 포기 서류도 공개를 하면서 자기는 이들의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전혀 공유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범죄자로서의 어떤 그 낙인, 이름 이런 것들을 벗고 네.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도피시키기 위해서 전도사를 가장해서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공개된 일부 사진 가운데 하나가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 거의 이순자 씨라고 봐도 무방하겠던데요. 스크린 네. 골프를 치는 사진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좀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데 전 씨 일가 측에서는 지금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항거하고 전재용 씨가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많이 호전됐었는데 갑자기 13일서부터 돌연변해서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인들이 피해봐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해명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범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지인분들, 자기 아들이 폭로를 한 것 때문에 친척이나 형제나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게 죄송하지 국민들한테 심려 끼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여전히 이 가족들은 자기 가족들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지금 이 전모 씨,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전모 씨는 지금도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후속 보도에서 보면 본인이 실제로 우울증을 앓았던 건 사실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우울증을 앓았던 이유를 이제 부모와 또 가족의 범죄를 알게 되면서 뒤늦게 알게 되면서 예. 굉장히 괴로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들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했었다. 이 죄책감을 못 이겨서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주장들이 더 맞아서 그 상황들이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 근무할 정도로 자신이 일상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주제를 좀 다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했던 게 아직은 이 전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야 될 대목이 문제가 되면 이게 범죄로 이어진다면은 반드시 좀 사법적인 절차도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좀 더 지켜보는 것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이제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미리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던데 여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이 해법 내놓은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 요미우리의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자, 일단 이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법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예. 헌법에도 어울리지 않고 실제로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낸 거고 그리고 이 각계각층의 그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그 대선에 출마하기 전서부터 자기의 소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믿어왔대요. 그래서 이 다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 정리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맞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차후에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으니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일반적인 인식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문제들 충분히 그때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 시간이 달라지면서 시간이 이렇게 그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그 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이런 인식들이 전부 대법원의 판결, 2018년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굉장히 참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이 인터뷰를 검증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요미우리 신문 하면 일본의 가장 많은 부수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죠. 하루에 686만 부를 찍어내고 있는 아주 최대 신문인데 윤 대통령과의 보도 내용을 무려 9면에 9페이지에 걸쳐서 대서특별을 했군요. 다 뭐 일본의 우호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의 그 어떤 그 성향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케이가 가장 극우적인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본에는 그거보다 더 극우적인 신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데 포함이 되는 한계가 가장 그 극우적인 그 마지 노선이 산케이라고 보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신문이 요미우리입니다. 예, 보수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좀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이 조선일보 정도 수준의 그런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신문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 환영을 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 후폭풍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특히 지금 굉장히 그 답답한 것이 이번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만 다룬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 일본의 그 재무장 그리고 또 일본의 그
반격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문서들을 발표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위협이 느껴지면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 내용은 더불어서 독도 문제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담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는 그 안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독도를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어떤 협상들을 하고 돌아올 것인지, 예. 거기에서 이제 국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시다 총재의 총리의 지지율까지 또 올라가면서 이참에 기시다는 일본의 또 다른 현안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풀어보겠다 이런 뜻도 밝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현 지사가요, 후쿠시마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에게 이 부분을 갖다가 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 이 부분을 관철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의 문제, 농수산물의 문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는 건데, 만약에 협상 테이블의 안건으로 이게 올라갈 게 아니라면 거기서 그렇게 잘 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뭐 가령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잘 돼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는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내주고 올 건지가 굉장히 걱정이 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뭘 지금 가져오는지, 뭘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얻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 그 재벌 회장님들이 예. 이번 일본 순방에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일정이 오찬 일정 하나밖에 없대요. 예. 점심 먹고 오는 겁니까? 1박 2일 근데 가세요? 오찬 일정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무슨 뭘 투자를 하겠습니까? 얘기한다던가 뭐 예.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상, 예. 형식상. 만찬도 아니고 오찬이라면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만찬을 2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두 번째 만찬 장소가 1895년에 문을 연 일본의 경양식집인데 여기서 오므라이스를 먹겠다는 건데, 예. 1895년이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청일전쟁에 승리를 하고 한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 을미사변으로 반대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민비를 숙청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를 사실상 자기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해가 1895년인데 예. 그 해에 개업한 경양식집에 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를 의전 비서관들이 이걸 용납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부러 일본에서는 일본 의전팀에서는 이렇게 동선을 짤 수도 있겠습니다. 상징적으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 참. 그 일본의 의전팀이 보세요. 우리가 예. 그 한일 정상회담 등의 그 메뉴에 독도새우를 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 독도새우는 독도 어림에서 잡히는 새우로 식자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식자재예요. 그런데 독도란 이름이 붙어서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점이 몇 년도에 열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자, 그리고요. 외신들도 앞다퉈서 우리나라의 주 최대 69시간제를 다루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은 표기한 과로사라는 표현을 호주의 한 언론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호주의 ABC 방송입니다. 예.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69시간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과로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했고요. 또 한국에서 일을 했던 교사가 직접 증언을 했는데 12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직장 안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이 퇴근을 안 해서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이거는 전부 다 아주 비능률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날카롭게 짚어내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나왔고, 예. 지금 호주는 주 38시간이 기본이에요. 38시간을 기본으로 해놓고, 물론 자기가 추가로 일을 할 때 그 제한은 없습니다만 52시간 이렇게도 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집단주의 문화,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철저히 아시아적인 그런 구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외신들은 연일 69시간 그 노동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이런 주장들이 보이지 않던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신랄한 비판이 올라왔어요. 주 52시간을 일하는 데서 막지 말고 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52시간을 일해도 돈을 못 버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 그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정부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톡 쏘는 정치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좀 우리 청취자분들 몇 분 의견을 전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죠. 501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지금 전두환 손자 영상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10분여짜리 영상 끝까지 봤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셨고요. 0704번님께서는 시원시원하고 톡 쏘는 김성수 평론가님의 왕팬입니다. 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3151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김성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본 문부성의 1호 장학생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것도 팩트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부성 1호 장학생은 맞는 거죠? 예, 그것은 팩트로 그렇죠. 확인이 됐고요. 팩트죠? 예.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 구수를 하던 그런 시절에 예. 일본의 특히 아버지가 다녔던 대학 그 주변에서 유학을 잠깐 했던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아마도 그 시점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친일적인 그런 인식들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공방이 좀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됐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정진상 실장이 2020년 봄에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우선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잖아요. 예. 그때 대법원의 선거법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 선거법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대선에는 출마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경선 자금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재판부는 의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경선 자금으로서 3, 4월경에 한 번, 또 8, 9월경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현금으로 자금을 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준 방식이요. 현금을 구두를 넣어놓는 그런 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발렌티노 상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골판지 상자에 가득 채우면 1억이 찬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억을 채운 그 상자를 쇼핑백에 2개, 3개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외투 안에 가리고 경기도청 인근의 도로에서 만나서 줬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들키지 않을 수가 없죠. 5만 원짜리로 가장 고액이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 100장만 돼도 부피가 상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신발 박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꽤 부피가 꽤 있는 큽니다. 박스입니다. 이걸 옷 속에 예. 어떻게 넣습니까, 이건? 예, 그거를 옷 속에 넣는다고요? 예. 세 개를? 그것도? 도로변에서 전달한다. 글쎄요, 좀 이해가 선뜻 이게 하진 상식적이다.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 하고 있고요. 준 금액을. 네. 금액을 준 날짜, 시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렇게 경기도청 인근의 으슥한 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예. 검찰에서 다 위치 추적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이 되는 증거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알리바이를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그런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조금 더 재판부가 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